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재벌이 이어 갑질을 한 말이 제왕적 재벌 체제를 상징하는 말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그 물벼락 갑질 사건을 전하면서 갑질이라는 그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과거 봉건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 경제를 그 지배하는 재벌의 그 가족경영 임원들이 마치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벌, 갑질이라는 용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고 있는 현실, 재벌의 한국 디스카운트를 이처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출발당 최고위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정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국민 3만 명, 대단한 대단한 인원입니다. 일본 국민 안 움직입니다. 근데 3만 명이 모여서 총리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학재단 국유지 특혜 배정과 대학 수의학부 특혜 신설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요. 거짓말을 하고서는 계속 정치인의 정치인의 수명을 못 누린다라는 교훈을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교훈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종근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사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분명한 목표가 좀 생겼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의 아픔을 내일처럼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를 통해서 연대의 힘을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이 연대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 거짓말과 세월호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세월호도 거짓말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죠. 네. 밀접하게.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같이 생각을 두 분이 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자,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정치인을 꼽아와야 되는데 정치는 하도 많아서 사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고요. 지난주에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조현민 전무의 말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광고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이 말들은 사과할 때마다 그 앞에 전제로 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과를 할 때 광고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냉정심을 잃었다라고 사과를 했고 어저께 귀국해서 다시 이제 전 사원, 대한항공 사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에 담긴 사과는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을 자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과를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그 언행과 이런 폭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되거든요. 나는 광고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 라고 자신이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그다음에 금수저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그 심성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런 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땅콩 해양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내스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인가 이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네, 저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논평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박주선 공동대표가 이번 야합회동은 필요성과 목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는 유신 독재나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정말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통상 이제 정당의 논평은 대변인이 내는데 당 대표가 직접 성명을 냈고 그리고 또 뭐 군사 독재라든가 유신 독재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강도 높게 좀 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표를 놓고 누가 정통 보수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미래당을 패싱하고 홍준표 대표와 이렇게 단독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서 이런 비판 성명이 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청해서 그것도 홍준표 대표를 만나고 또 실질적인 또 성과는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단독으로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정치가 안정돼야지 사회 제반 여러 분야가 다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정치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좀 한 단계 상승하는 이런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날 회동을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거리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바로 좀 이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는 이 사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를 비방하는 그 댓글을 쓰거나 그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그 3명이 구속이 됐는데 여기 이제 민주당원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이제 글에 댓글에 이제 그 추천수를 또 올려서 이게 도대체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른바 이제 그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옛날에 굉장히 그 파워블로거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경수 의원에게 그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이를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일탈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민주당의 설명도 나오고 있고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단지 그것으로 이렇게 끝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야당의 공세도 굉장히 거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이 김남국 변호사께서 얘기를 할까요? 네, 여기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 지도부나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과연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뭐 지시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내려서 관여가 되었는지 여부가 하나 쟁점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댓글 작업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러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매크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점이 올해 1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매크로를 시험 삼아서 써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진술뿐만 아니라 이 드루킹과 함께 이렇게 공작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탈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영사직이나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올해 1월에 구입을 해서 이것으로 협박하고 공격을 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증거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정근 실장께서는 자, 1월 달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추미애 대표나 혹은 김어준 뭐 자칭 방송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자칭 방송인은 아니고 방송인입니다. 그거는 제가 표현한 거고 뭐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고 네. 듣는 분들이 그 자칭 방송인이라는 김어준 씨가 주장을 하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스스로 이런 어떤 그런 그 조직적으로 이
댓글을 하는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그 평창 올림픽과 단일팀에 대한 어떤 비난 댓글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어쨌든 그 보수 세력이 뭐 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 점에서 뭐가 지금 드러났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 이런 어떤 진영에서의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진보는 어떤 글들이 막 올라가고 또는 뭐 좋아요를 받고 또는 문자 폭탄이라고 해서 했을 때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국민의 뜻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보수의 어떤 색채가 강한 글이 올라왔을 때는 알바가 하는 것이다. 기관원이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자, 최소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라도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라는 옛날 친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거의 일관되게 진보적인 또는 친민주당 친여권적인 성향을 갖고 또 활동을 해왔다는 것에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진보 진영이 얘기했던 국내 뜻으로 이것을 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보 진영도 사실은 기관원이 아니고 뭐 돈을 받던 민주당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한번 조작을 해보자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인데요. 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드루킹이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만 하나로 다른 사실관계까지 미루어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 지금 이종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다른 여러 가지 과거의 기사글이라든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드루킹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공격적이나 조직적으로 뭔가 활동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와야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타당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거 가지고 뭐 진보 진영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댓글 쓰고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이거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시작 전부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뜨거워서 오늘 아주 그냥 핫한 뜨거운 열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잠시 좀 열기를 좀 내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만약 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댓글 순위를 조작을 했다거나 조직적으로 그걸 매크로를 사용을 했거나 안 했건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론 조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남국 대표께서는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좀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과 동일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치 같은 성질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것은 국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본인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 어떤 단체를 만들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의원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여론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잠깐만요. 네.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선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게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뭐 자기들이 결의를 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당과 연계되어 있느냐 조직적이냐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첫 번째 기관원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관원이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 부분을 논외로 하고 변호사님에게 제가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치권이 개입하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정치인이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정치적 팬덤 현상이라고 하죠. 그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이 있고 1000명이 모여서 나는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 하면서 만약에 지지하는 것이 자기가 각자 어떤 글을 올려서 지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매크로 등 어떤 특정 댓글을 밀어 올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도 사실은 잘못된다는 거죠. 정치인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그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이런 점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 간략하게 포인트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잠깐 말씀 듣고 이제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댓글 작업이 어디까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등 드루킹이 조직했던 그런 이 커뮤니티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또 다른 곳은 없었는지 그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계속되고 있죠. 오늘 이제 그 선관위에서 말하자면 이제 청와대에서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우리 이정근 실장께서부터 이야기를 하실까요? 문제는 이것이죠. 다시 돌아서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금 이미 내정 발표가 끝난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적법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적법했다면 왜 또다시 선관위에 문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검증이 왜 이렇게 사실 제대로 될지 못하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하건 검찰에 뭐를 하건 간에 모든 문의는 내정 단계 이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게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고요. 모든 의혹들을 전부 다 상정을 해서 기관에 묻든지 뭐를 묻든지 해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나오면 기관에 묻고 의혹이 나오면 기관에 묻고 앞으로도 인사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무너진 인사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시죠? 자. 네,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이제 김기식 원장의 도덕성이 정말 좀 흠결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덕성만 봐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김기식 원장을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인데 아마 이렇게 임명을 한 데에는 금융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하고 개혁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지만 금융개혁과 관련돼서는 아직 그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개혁, 재벌개혁 이런 부분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적임자로서 과거 참여연대 시절부터 해서 재벌 개혁 활동을 하고 또 국회에 4년 동안 있는 동안 재벌한테는 저승사자라고 불리었던 김기식 원장이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본 것이고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금융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그 실장님께서 꼭 김기식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딴 얘기 간략하게 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를 교체해라. 눈높이에 맞는 인사만 해라. 누가 얘기할게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지금 거꾸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도 계속 고집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똑같은 알겠습니다. 겁니다. 일단 이제 그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튼 굉장히 오늘 그 뜨거운 이야기를 뜨겁게 나눴는데, 조금은 이제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사주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아직은 그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말씀 오늘 그 세월호 과연 앞으로 세월호의 제2기 이제 특조위도 구성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지 이야기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정근 실장께서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재난이든 어떤 사고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 교훈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이 다시 바뀌어야 되고 그 국가 시스템으로 사실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제 세월호로 인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백서에 참여해야 된다. 백서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 백서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내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라는 반성을 함께 하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백서가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 재난이 국가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탐욕과 질주에 문화뜸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도 있다. 이제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 일부에서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전부 규명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참사 6개월 만에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했었죠. 수사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과적과 증축으로 보건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3등 항해사와 그 조타수의 미숙으로 선박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침하면서 네. 이제 침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이것으로 기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을 명백하게 확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5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하남 방향 만남의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은 완료가 됐지만 여파로 2km 정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월 부근에서 1km 구간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져 있고요. 반대 인천 방향 부천 일대 교통량이 많은 상태고 인천 요금소를 지나서 서인천 부근까지는 7km 구간 밀려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미리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도심 방향 월계 1교부터 성수분기점 끝까지 길게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나란한 도심 안쪽 동일로 성수사거리에서 화양사거리 구간 4차로에서도 승용차 화물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월 초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던 NC였는데요. NC 어제 부연패를 당했어요? 예. NC가 어제 SK에 2대3으로 패하면서 9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 6일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던 NC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 9연패와 함께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이 9연패는 NC가 팀 창단 이후에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경기는 선발 이재학 선수가 6이닝 3실점으로 잘 던졌고 불펜도 잘 막아냈는데 이 타선의 부진이 페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연패 기간 동안 NC가 이 팀 평균 자책점하고 팀 타율이 모두 다 꼴찌를 기록할 만큼 이 투타가 모두 부진합니다. 네. NC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도 이제 마운드하고 타선이 모두 다 집단적으로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프로야구 한 시즌 보내다 보면은 이 사이클을 타면서 타선이 부진을 겪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부진에서 탈출해주는 이 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NC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반면에 한화는 3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화가 어제 삼성을 7대4로 이겼습니다. 이 선발 김재영 선수가 5이닝 4실점했지만 제라드 호잉하고 이 송강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타선의 힘으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LG도 어제 KT를 11대8로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지난해 지금 이 프로야구 순위가 1위 두산, 2위 SK, 그 뒤로 한화, LG, KT거든요. 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한데 이 SK하고 한화, LG, KT가 이 상위권 그룹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순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자, 이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팬들에게는 좀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두산은 넥센을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LG가 그 개막전에서는 그 3연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진했죠. 네. 상당히 그 이후로 5연승을 어제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튼 사이클 이렇게 좀 부침이 항상 있죠. 예. 롯데와 기아의 그 광주 경기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 취소가 됐습니다. 예, 이 광주 경기는 미세먼지로 취소했는데요. 참 미세먼지 참 심각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구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마스크 배포하는 그 정도이거든요. 네. 이 KBO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미세먼지 기준에 맞춰서 이 경기를 취소하는 건데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KBO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환경 문제 참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스포츠 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 그 관중들이 그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 후광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은 보통 이 선수들, 가족들하고 관계자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대회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렸던 이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대대적으로 2천여 명 이상의 관중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기장 분위기도 이 응원 플랜카드 수십 개가 걸리면서 인기 종목 경기 못지않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주로 이 평창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보면은 이 평창올림픽 후광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2차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여자부에선 심석희, 남자부는 임효준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정도면 팬클럽이 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쇼트트랙이 한 2, 3년 전서부터 이 국제대회 할 때 목동 아이스링크를 꽉 채우는 일이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마니아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일부 선수들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월드컵 앞두고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권창훈 선수. 예. 3경기 연속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월드컵에서 이렇게 활약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프랑스 리그 D중의 권창훈 선수가 지난 토요일에 낭트와의 경기에서 이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후반 16분에 동점골을 넣었는데, 영향가 만점의 골입니다. 네. 이 0대1로 뒤지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어서 D중을 패배해서 구한 골이거든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 권창훈 선수가 올 시즌에 프랑스 리그에서만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K리그에서는 그 포항 스틸러스가 경남 FC를 제압을 했죠? 예, 이 포항 스틸러스가 이 K리그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죠. 이 경남 FC에 시즌 2패를 안겼습니다. 레오 가말류 선수가 2골을 몰아넣어서 2대1로 승리했고요. 다른 경기에서는 대구 FC도 강원 FC를 2대1로 이기고 대구 FC가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 시즌 첫 승 7경기 만에 예. 상당히 좀 달콤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예. 원래 이제 그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그리고 또 그 2부 리그 승격도 이루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경기력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 디비전 1 그룹 B의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폴란드를 9대2로 이기고 이 4승 1패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디비전 1 그룹 B는 3부 리그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팀이 여기에서 우승을 해서 2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했는데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팀이 그런데 이 우승팀인 이탈리아하고 똑같이 4승 1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연장전 승리가 한 경기 포함이 돼서 승점에서 한 점이 뒤져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는데 이 우승팀 이탈리아에게 유일한 1패를 안긴 게 바로 우리 대표팀이고요. 네. 충분히 2부 리그 승격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음성 파일을 비롯한 그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이 상당히 좀 확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재벌이라는 말은 이미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고 외신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재벌이라고 쓰고 있죠. 이번에 이제 갑질이 그 다음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갑질을 GAPJIL이라고 해서 뉴욕타임즈가 그대로 한글 그대로 이렇게 원형을 했습니다. 네. 아마 국가 명예훼손죄가 있다면 거의 정부가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조현민, 조현아 이 두 자매의 어떤 이런 갑질 파문 때문에 조현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물컵 논란에 이어서 폭언 논란까지 줄을 이으면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증언도 잇따르고 있고요. 네. 조 전무의 음성으로 추정되는 4분 20초가량의 녹음 파일이 나왔고요. 청와대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수만 90건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쟁점은 조현민 전무가 던진 컵이 유리컵이냐 아니면 그 컵이 얼굴을 향한 것이냐 바닥을 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폭행 혐의,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언니인 조현아 부사장처럼 법적인 처벌을 받냐 아니면 또 일정 기간 지나 또다시 복귀하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던 게 이제 그 광고업체들이잖아요. 광고업체 직원들인데 광고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그 현장을 그대로 이제 증언을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가불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관계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광고업체에서 혹여나 앞으로의 어떤 그 광고 수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나중에 결국에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맞습니다. 했었던 그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삼양식품 회장 부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양식품은 다 아시다시피 삼양라면 만드는 그 회사인데요. 이 창업자의 손자입니다. 오너 3세의 개인 회사가 됐는데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아내인 김정수 사장의 얘기입니다.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두 사람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배구조 정점에 SI 캠퍼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 페이퍼 컴퍼니와 삼양식품 등 같은 계열사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서 납품 대금을 받았고 그 돈이 이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검은 두 사람을 기소를 했고요. 아내인 김 사장 같은 경우는 하는 일 없이 매달 4천만 원씩 월급도 받았다라고 하고 이건 다른 그룹,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죠.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0억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횡령한 돈을 회사에 갚았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양사하고 그 삼양식품은 어떻게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삼양사는 화학 계열 회사고요.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이나 이런 스프는 삼양라면 식품 회사입니다. 네, 그 같은 계열사도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우지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회사인 거죠. 예. 그렇군요. 한국이 미국의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이제 피했습니다. 13일 발표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등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환율 조작국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환율 조작국이란 그 폭탄은 피해간 거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미국이 그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이제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요구가 환율 보고서에 담긴 건 처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이 환율 보고서를 내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뭐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그걸 앞으로 면밀히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 절상이 좀 더 지금보다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지는, 즉 원화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네. 우리 정부로서도 뭐 당연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동안 환율 주권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는데 이미 미국이 보고서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계속 뭐 반발을 해왔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이 환율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뭐 중국처럼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정부, 한국 정부 간의 그 공개 시점과 내용 폭을 두고 좀 약간의 어떤 그 힘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외환시장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통째로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순감액만 공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공개 주기도 미국은 매달 해라. 하지만 한국은 단기별 1년에 2번 어차피 환율 보고서도 2번 내니까 우리도 2번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19일에 이번 주 중에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환시장 개입을 두고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정책도 이제 경제 주권의 중요한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투명성을 보장을 해라. 미국 측의 요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국 GM 본사가 한국 GM의 그 법정 관리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면서 산업은행에도 이 공동 경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이 디데이잖아요. 그 네. 노사 합의를 하라고 얘기한 그 디데이인데 계속 뭐 노조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법정 관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조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 노조는 물론이고 이제 산업은행 2대 주주죠. 압박을 또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얘기냐?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1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투자할 때 뭐 돈 더 넣는, 증자할 때 돈 더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영업 손실이 나면 그만큼 사는도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네. 산업은행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영은 어디까지나 미국 GM 본사가 하는 거지 사는이 하는 게 아니다. 2대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는이 책임을 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한국 GM으로부터 뭐 연구개발비다, 뭐 이전 가격이다, 관리비다 해서 미국 GM에 송금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사는의 주머니에서도 어떻게 지원금을 회수해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일 그날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관심인데요. 앞으로 법정 관리까지 가겠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GM 본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20일의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문제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습니다. 노사 문제도 걸려 있고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문제도 걸려 있고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네. 카카오 택시가 택시기사들 때문에 결국 그 유료 호출 서비스 가운데 뭐 스마트 호출 서비스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1,000원을 내면은 뭐 우선 택시를 잡아주겠다. 이 서비스를 이제 결국은 포기를 했죠. 예, 이 서비스 자체는 계속 유지하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렇게 원래 승객이 호출을 하면 목적지가 택시기사들에게 공개가 뜨지가 않습니다. 네. 그 콜을 잡으면 택시기사들에게 그 목적지가 뜨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장거리 호출만 골라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뭐 지난 10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택시기사들이 영 호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13일에 이 미공개 목적지 미공개 서비스를 철회하고 공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택시기사들에게 호응을 얻자는 거죠. 콜 체결 수를 좀 늘려야 되니까 네. 목적지가 처음부터 기사들에게 택시기사분들에게 뜨도록 한 겁니다. 추후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서비스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이 1,000원에서 500원 많아야 500원이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는데 이 서비스가 과연 활성화될지 아직까지는 인기가 없는데 만약에 목적지가 떠서 인기가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 가는 이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분들이 뭐 심야에 가기 싫어하는데 네. 한가한데 예를 들어 가서 다시 승객을 잡고 오기가 힘든 곳은 상당히 꺼려하죠. 그러게요. 그런데 가는 목적지 가는 승객분들은 좀 여전히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그 공개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이 삼성 반도체 보고서 이번 주 중에 그 공개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알 권리가 우선이냐, 영업 비밀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됐었죠. 지난 2월에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고 이 백혈병과 연관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공개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전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는 전면 공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자료 중에 국가 핵심 기술, 영업 비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기술 유출까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죠. 16일에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이 삼성 반도체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리가 아주 크게 줄었습니까? 항상 막차 뒤에 절벽이 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3월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확 내놨잖아요. 그 이후에 4월 들어 매매량이 급감했다라는 거고 3월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고요. 네. 강남과 서초구는 작년 4월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이 매매가 한산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 거래 자체가 절벽이 되면 가격도 뭐 계속 오르거나 그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시장 자체는 계속 어떤 눈치를 보는 장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그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는 인양되었지만 그날의 안타까움, 그 깊은 슬픔,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온전히 인양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아픈 기억을 꼭 보듬고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